2026년 2월 2일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코스피 5.26% 폭락, 마지노선이었던 5천선이 처참히 무너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7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시장에 투척하며 모두가 대공황을 직감하고 도망치던 그 순간, 하지만 공포의 수렁 속에서 누군가는 4조 5,861억 원을 단독으로 받아내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0.31%라는 기적적인 급등을 기록하며 시장을 비웃듯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주식시장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안전자산의 성지였던 해운 가격이 30%대 폭락하며 46년 만에 최악의 붕괴를 기록했고, 금값마저 9.5% 주저앉으며 거대한 자금의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약속이라도 한 듯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기습적으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언론은 그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반도체만 미친 듯이 폭주했는지, 귀금 속에서 증발한 수백억 달러의 검은 돈들은 대체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레버리지라는 가속 페달이 등장했는지 말입니다. 이건 반등이 아니라 거대한 설계자가 그려놓은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오늘 그 누구도 연결하지 못했던 세 가지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시총 1000조 돌파라는 화려한 축제 뒤에 숨겨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진짜 돈의 흐름을 지금 바로 추적합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시선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락장 한복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벌인 일은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2월 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2조 5,150억 원을, 기관은 약 2조 2,12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합산 4.7조 원이 쏟아진 거죠. 그런데 개인은 4조 5,861억 원을 순매수로 받아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40대 가장 8만 4천 명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을 모두 합친 규모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만큼 시장이 공포에 질렸는데도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권 방송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고, 투자 커뮤니티마다 물타기 하지 마라, 현금 보유가 답이라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코스피 추가 폭락, 삼성전자 바닥이라는 공포 키워드가 상위권을 점령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용기나 도박이 아니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확신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대 중반 직장인 최 씨는 전날 밤 가족회의를 열어 비상금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HBM 수급 데이터와 디램 각추이를 보여주며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득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동시호가 5분 전부터 앱을 켜놓고 떨리는 손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당일 오전 증시 개장과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했고 개인 매수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2월 3일 장중 10.31% 급등하며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최 씨는 단 하루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챙겼고, 회사 동료들에게는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의 판단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장 어딘가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시장을 공포에 빠뜨린 주범은 케빈 워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인물이죠. 과거 워시는 강력한 매파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 재직하며 금리 인상과 긴축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금리 인상 시대가 다시 온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워시가 차입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버전 워시는 과거와 달랐던 거죠. 시장 관측에서는 워시가 금리 인하에는 동의하되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는 내리되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워시의 시각은 명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은 높은 금리가 아니라 코로나 시절 무분별하게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낮춰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양적 긴축으로 시중에 돈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은 처음엔 과거의 매파 워시를 보고 겁을 먹었지만 곧이어 저금리 기조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했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책 기조가 불러온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금과 은이 동반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저금리면서 강달러라는 조합을 확인하자 자금을 실물 자산에서 빼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강세 기대감이 확산되자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금과 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은 9.5% 폭락했고 은값은 장중 30%대 급락하며 46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귀금속을 혐오하게 된 건 아닙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금과 은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게다가 금과 은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달러가 강하다면 굳이 이자도 안 주는 금속 덩어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빠져나온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험 회피 성향에서 성장 섹터 선호로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장 관측에 따르면 아시아 반도체 섹터로 자금 유입이 감지되었고 이게 삼성전자 시총 천조 회복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은 실물 수요가 약했습니다. 장신구 수요는 정체되어 있고 산업용 수요도 제한적이죠. 반면 반도체는 어떤가요? 지금 전 세계가 AI 때문에 난리입니다. HBM이 없어서 못 팔고 디램이 없어서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투자 자금 입장에서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수요도 없고 가격만 떨어지는 금속보다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반도체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던 거죠. 결국 귀금속 시장의 붕괴는 반도체 시장의 강세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AI 혁명이 반도체 시장에 불러온 변화는 단순한 수요 증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반 디램 생산 라인까지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HBM과 일반 디램을 같은 설비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HBM이 훨씬 비싸게 팔리니까 공장들이 일반 디램 생산을 줄이고 HBM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일반 디램 시장에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DDR5 8GB 모듈 평균가가 1월 기준 달러당 89.9% 급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조립하려는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죠.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메모리와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메모리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주목할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분이 상당 기간 선판매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부르는 게 값신 시대가 온 겁니다. 왜 생산을 확 늘리지 않느냐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제조 공정이 3배나 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여러 층을 쌓아 올리고 정밀하게 연결해야 하는 구조라서 아무리 서두르려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시장 분석에서는 이런 공급 제약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수년간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현재의 극심한 공급 부족은 역설적이게도 3년 전의 아픈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했고 재고는 쌓여만 갔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감산이었죠. 공장 가동률을 확 낮추고 신규 투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직원들은 무급 휴직을 돌아가면서 써야 했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공장이 건설에만 최소 3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고 테스트를 거쳐 양산 체제를 갖추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챗GPT의 등장이죠. AI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가 AI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HBM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22년에 투자를 축소했던 기업들은 당장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쌀이 모자라다고 해서 내일 당장 논에서 쌀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서 키우고 수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이제야 부랴부랴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빨라야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결국 3년 전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지금의 강력한 주가 방어막이자 상승 동력이 된 셈입니다. 당시에 감산이 없었다면 지금의 풍기 현상도 가격 폭등도 없었을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삼성전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은 단순한 상품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투자 생태계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죠. 지금까지 한국 투자자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자국 기업인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면 홍콩 증시까지 원정을 가야 했거든요. 홍콩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환전 수수료를 내고 시차도 감수하면서 투자해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해외 레버리지 ETF로 빠져나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증권거래세 수입도 날아가고 국내 증시 거래량도 줄어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이탈 자금을 막기 위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적인 증시 부양책이었던 겁니다. 레버리지 ETF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이게 폭탄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구조죠. 상승장에서는 이게 선순환을 만듭니다. 주가가 오르면 ETF가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매수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고 또다시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로 몰려들면 그만큼 삼성전자 현물 수요도 증가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시총 1위, 기업의 수급 구조와 파생 결합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지금 꺼낸 타이밍도 의미심장합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라는 모멘텀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상장 50년 만에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가전회사에서 출발한 기업이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거대 자산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15위에 해당하는 규모거든요. 미국의 비자카드, 중국의 텐센트를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TSMC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1999년 처음 시총 1위를 달성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넘어섰던 상대가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시아 전자업계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죠.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총 1000조 원을 넘긴 기업은 단 12곳뿐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들과 사우디 아람코 정도가 이 1000조 클럽의 멤버죠. 삼성전자가 여기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겁니다. 무엇이 이런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메모리 가격 급등이 1차 요인이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이었습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밀려있던 HBM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을 본격화하면서 약점을 메웠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500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꼴이죠. 이 기업의 성장은 곧 코스피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피가 오르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개선됩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시총 1000조는 개인의 투자 성과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상징적 사건이었던 겁니다. 강력한 펀더멘털과 레버리지의 결합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2배로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정확히 2배로 증폭시키거든요. 삼성전자가 5% 빠지면 레버리지 ETF는 10% 날아갑니다. 10% 폭락하면 20%가 증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음의 복리 효과라는 건데요.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투자 원금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가가 10% 오르고 다시 10% 내리면 원점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 ETF는 실제로는 손해를 봅니다. 수학적 구조상 변동성이 클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보유용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 환경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챗GPT 열풍이 과대평가됐다는 회의론이 실리콘밸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 속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SMIC와 화웨이는 자체 기술로 7나노급 칩 생산에 성공했거든요. 예상보다 빠른 추격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속사정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거래량이 폭발하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합니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올라가 수익률 개선 효과가 생기죠. 정부의 결정이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폭등세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무분별하게 레버리지에 올라타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신호만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케빈 워시의 발언을 주시하세요. 연준 의장으로 확정되면 그의 첫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겁니다. 금리는 내리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원칙을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는지가 핵심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디램 고정거래 가격 추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업계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가격인데요. 선행지표로서 가치가 엄청납니다. 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실적 개선이 확실하다는 신호거든요. 삼성전자의 HBM4 엔비디아 납품 본격화 여부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뚫고 들어가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레버리지 ETF는 절대 장기 보유 상품이 아닙니다. 단기 트레이딩 도구로만 활용해야 해요. 상승 추세가 명확할 때 들어갔다가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손실 위험도 절반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2월 2일처럼 폭락장이 왔을 때 당신은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나요? 아니면 공포에 떨며 손절할 건가요? 4조 5,861억 원을 받아낸 개인들은 미리 기준을 정해뒀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특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HBM 수급이 타이트하면 믿고 간다. 이런 식으로요. 시장은 준비 안 된 자에게는 가혹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죠.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원칙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상 이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돈을 버는 건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메모리플레이션, 글로벌 자금 재배치, 레버리지 ETF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며 엄청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TSMC나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거예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등도 켜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과열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가 급증했고 투자 커뮤니티에는 무조건 오른다, 눈 감고 사도 된다는 식의 과도한 낙관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10% 수익을 본 사람들은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하고 물린 사람들은 본전만 찾으면 팔겠다고 벼르고 있죠. 이런 상반된 심리가 충돌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반도체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급락장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하다면 그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일부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2월 2일과 3일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 역사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 시대는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흥분과 공포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말하는 표면적 이유에 속지 마세요. 진짜 돈의 흐름과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읽어내는 것만이 투자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삼성전자 시총 1000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자금의 재배치와 정책 변화가 맞물린 복합적 결과물이었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뉴스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파헤쳐
여러분의 투자 안목을 넓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